만추엔 광개토 대왕비가 서있어 스무자 훨씬 넘는 돌비석이.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오늘은 다소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만날 예정입니다. 먼저 제목을 보실까요? 한국사의 문제점 열고와 대한 모색이라고 되어 있고요. 가로 안에 한반도 멸망론이라고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2013년도 6월 14일 날 만든 자료입니다. 저는 그 당시 때 한반도 멸망론이라는 글을 발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가 큰 문제가 없거나 아니면 붕괴할 조짐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사회는 붕괴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한반도 멸망론이란 용어를 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럼 한국이 멸망해야 되는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반도 멸망론입니다. 한국 사회는 붕괴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때때로는 붕괴가 필요한 겁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해 주니까요. 그리고 한반도란 말은요, 제가 사실은 좋아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한반도란 말은 일본인들이 만든 조선반도의 연장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일본인들은 조선반도라는 용어를 만들면서 우리 민족의 운명까지도 자기 멋대로 규정한 겁니다. 이를테면 반도적 숙명론이라든가 반도인의 근성이라든가 사대성이라든가 당파성이라든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회 시스템화되다 보니까 일본에서 35년간 지배를 받았고 그 이후에 지금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한반도적인 나쁜 습관과 나쁜 체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저는 싫습니다. 우리 민족의 원래 활동 무대는 한반도가 아니라 한반도와 대륙이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토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 영토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 세계관의 문제고 사회 시스템의 문제인데 우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현재 한국 사회는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그 대안으로서 새로운 공간, 새로운 터,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한반도 멸망론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거죠. 그런데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사의 문제점 열고와 대한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미 2019년 현재 저는 또 다른 각도에서 한반도 멸망론을 좀 보완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오늘은 간략히 말씀드리지만은 여기에 거론한 내용들의 구체적인 통계가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새로운 통계를 가지고 만들어 가고 있고 거의 완성이 됐기 때문에 만약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저는 다시 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강의는 원론적인 언급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통계라든가 수치는 얘기하지 않고요. 문제점만 제시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2013년도에 한국 사회가 가진 문제점에 대한 백서로구나.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당시 때 제가 제기했던 이런 문제들은 더 심화되면 심화되었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분들은 아니 이 정도를 가지고 무슨 한반도 멸망론을 주장하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일단 저는 2013년도의 자료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프롤로그죠. 한국, 한민족 어떻게 할 것인가? How?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문제죠. 우리 한국 사회를 제가 간단히 정리했는데 이건 광기로 가득 찼구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광기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 제가 2013년도에 쓴 겁니다. 한국 사회는 광기에 차 있구나. 그리고 너무 탐욕스러워요. 인간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존재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다른 존재물과의 차별점을 낳은 것도 이런 강력한 욕망입니다. 탐욕입니다. 욕망이 아니라 탐욕. 그리고 한국 사회는 원칙이 없다는 것
인정하시죠? 많은 면에서 원칙이 없습니다.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원칙이 있다고요? 물론 있죠. 그러나 일반적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양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비하면 우리는 원칙이 없죠. 원칙이 중요합니다. 옳건 그르건 해적에게는 해적의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초원의 마적에게는 마적의 원칙이 있고 기사에게는 기사의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원칙이 없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각각 제 멋대로 자기 방향대로 자기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심점이 없습니다. 자, 인물, 우리 존경하는 인물이 있습니까? 훌륭한 인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사실 저는 많은 인물들을 보고 다니는데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면서 존경할 만한 인물은 없습니다. 이거는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런 인물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인물들이 곳곳에 이렇게 박혀 있어도 우리는 그런 인물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학자가 있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사회에 존경할 만한 인물이 없는 것이고요. 특별한 사건이라든가 제도도 부족합니다. 도대체 지금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보편적 제도가 무엇이죠? 특히 2019년 현재 이거 어떻게 바라야 되죠?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까? 도덕적? 아니면 또 어떤 가치관? 없잖아요. 가치관 부재예요. 나이 드는 사람들은 나이 드는 사람들대로,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이것에서 심각하게 노력해 본 적이, 고민해 본 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가치관이 부재한 상태예요. 어른들도 젊은 사람들에게나 어린 학생들에게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가치관의 얘기를 안 하거나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 발전이 됩니다. 사회도 발전해야 되고 성숙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거든요. 국가의 발전 모델이 부재해요. 국가 전략이 없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까? 아니죠. 허다못해 북한도 있는데 일본, 중국,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본, 중국, 미국, 기타 나라들이 국가 발전 전략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단기간이 아니라 단기 전략, 중기 전략, 장기 전략까지도 갖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없죠?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국가 발전 전략이 부재하다는 것은.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모조리 새로워진다는 것을.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공부를 안 하거나 머리가 나쁜 거죠. 그리고 온갖 모순의 집약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본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일제한 식민주의, 그리고 이 식민지의 어원은 더 올라가게 되면 흔히 말하는 중국과의 연관성 속에서 4대주의는 그 한 가지죠. 그 다음에 전체주의적 모습도 있습니다. 왜? 조선주의 전체주의와 그 위에 일본 제국주의 식민 전체주의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전체주의와 일제 전체주의도 다르고요. 우리는 그런 흔적들이 아직도 조금 남아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전체주의의 원래 좋은 모습이 있고 집단주의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어 자체를 한 방향으로 해석해서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있으면서 이것이 잘 조화 이룬 것이 아니라 서로 충돌하면서 오히려 나쁜 점만 발전시키고 있어요.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얘기를 하죠.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문제점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아무쪼록 이런 문제점들을 더 정확하게 뼈아프게 인식하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노력들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쭉 지적을 할 텐데요. 특히 방법론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가치관이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옳은 것을 지향하더라도 이 가치관이 다르면 서로가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요. 특히 한국처럼 교조적인 사회에서는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넘어서 충돌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2019년 작금의 현실이고요. 2013년도에도 저는 이런 것을 이미 보았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사회가 붕괴할 가능성은 있는가? 당연히 붕괴하죠. 아니, 붕괴하지 않는 사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멸망하지 않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역사학자로서 세계의 많은 것을 보고 특히 우리 전 역사 과정 속에서도 이런 과정들을 많이 보고 그리고 나라에 따라서는 제가 글을 많이 발표를 했는데 당연히 한 체제는 붕괴하거나 즉 콜랩스 그리고 완벽하게
멸망, 디스토리 될 수 있습니다. 파괴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그럴 수가 있고요. 청년 여러분들은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식이 없을 뿐이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바로 내 윗세대들 그리고 나보다 좀 더 윗세대들은 한국 사회가 철저하게 파괴된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죠?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문제점만 일단 제기하겠습니다. 당연히 쉽게 얘기했죠, 강의는. 일목요연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치도 국내 정치, 국제관계 등등 나누고 마지막에 제가 극복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방법은 없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원론적인 얘기만 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저는 인문학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얘기만 합니다. 다만 큰 틀 속에서 대안은 제시할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대안을 제시하거든요. 필요합니다. 그들의 말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만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주장은 여러 개의 옳은 주장들 중에 하나이고요. n분의 1이라는 것들은 그것을 주장자들이 알아야 됩니다. 물론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들의 주장은 n분의 1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조적이 되지 않고 근본적이 되지 않고 실패 확률이 적은 거죠. 그래서 본인들도 나 외에 다른 대안들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보는 사람들도 여러 개의 대안들이 있고 우리는 거기서 상황에 따라서 취사 선택할 수가 있다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결핍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주장만 옳고 다른 주장은 그러거나 악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사람들도 하나만 몰입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선택한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죠. 이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자, 그래서 정치를 보겠습니다. 한국의 정치. 저는 통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통일은 즉 분단이죠. 분단은 단순하게 국경의 분단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간의 분열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분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분단계를 쓸 경우에 또는 분열이라는 용어를 잘 쓰고요. 그리고 통일의 의미도 일반인들과는 좀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른 것들이 다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가 한민족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난다고 보는 겁니다. 공간의 분열, 생각의 분열. 이 생각의 분열은 남북 간의 생각입니까? 아니죠. 남한 내에서도 생각의 분열이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세계관의 차이점이 있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남한 사회도 말 그대로 좌우로 나눠졌고 좌도 강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의 분열이 있고 이런 것들은 정치 구도 속에서 권력과 연결되어 있고 사회 전체가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전체 사회가 분열되어 있어요. 권력만 분열된 것이 아니라 정치 세력만이 아니라 사회가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보세요. 시민사회가 성장했죠. 긍정적입니다. 한국 사회가 시민사회에 돌입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단기간에 우리는 시민사회가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발언권이 세졌습니다. 활동 영역도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적 측면이 있는데 이게 한국 사회의 독특한 형상인데요. 결국 이들도 권력을 쟁취합니다. 이들도 순수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쟁취했고 시민 권력이 탄생했고 정치 세력화가 된 거죠. 아시잖아요. 과거 정부도 그랬지만 특히 현 정부는 이렇게 시민단체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정치 권력에 깊숙이 개입했고 지금은 정치 세력화돼서 정권을 장악했고 현 집권 내부에서는 얼마나 많은 시민단체 출신들이 포진해 있습니까? 대통령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민단체 출신들입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불가피하게 사회 개혁 의지를 갖거나 변혁 의지를 갖거나 이상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시민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정치 권력을 추구하죠? 이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라면 처음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시민사회 성장을 원하는 분들, 정말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 정말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분들은 그 아닌 사람들을 저보다 배척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정치 권력자들이고요.
여러분들은 순수한 시민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권력지향적이에요. 학생들마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누구나 할 것 없이 권력을 지향하니까 말 그대로 정적 동물,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거죠. 이런 정적 동물은 우리 사회 모든 곳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 힘으로 그것을 쟁취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정치 세력화되고 정치적 동물화가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제가 우려하는 건 이런 거죠. 사고 깊이가 얕아져요. 왜냐하면 너무 철저한 본능적인 이익에 충실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익 이전 단계라든가 아니면 이익 다음의 단계를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사고의 깊이가 굉장히 즉자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고 깊이가 얕죠. 가치의 다양성도 결핍이 되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탐욕이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실현하는 권력이 개입되게 되면 인간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사고는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다양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 사회가 다양성을 유지하는데 인체가 한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주먹으로만 이루어졌습니까? 뇌로만 이루어졌습니까? 이 전체가 하나로 돼야지 유기적 존재가 되지 않아요. 심각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국의 다수의 사람들이 권력게임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이 권력게임이다. 심지어는 요즘에는 중고등학생들도 이런 일들을 많이 벌이고 있는 겁니다. 패거리 사회가 되고 있어요. 패거리 짓는 거죠. 서울대는 서울대대로, 고려대는 고려대대로, 해병대는 해병대대로, 그 다음에 운동권 운동권대로 전부 다 패거리를 져가지고 자기 집단의 이익에 몰두하는 겁니다. 동물들의 패거리와 지금 현재 한국사의 패거리는 다른 거죠. 패거리가 뭡니까? 물이거든요. 그걸 밴드라고 그러거든요. 동물들은 그 나름대로 질서가 있습니다. 순환 시스템인데요. 적절하게 서로가 자기 이익을 행사하는 겁니다. 왜? 전체의 균형을 깨지 않기 위해서. 한국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무리는요, 패거리예요.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위하기 때문에 다른 집단의 이익을 무시하는 거죠. 이게 적대 국가의 관계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같은 내부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자랑하는 같은 민족, 동족 내부에서의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집단 내부에서 이렇게 갈등과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의 특성 중에 하나죠. 정치 발전과 목표에 대한 청사진이 없어요. 청사진 있습니까? 청사진 있으면 왜 우리는 모르고 있죠? 한번 제 강의를 듣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우리 현재 한국의 정부가 지난 정부나 지금 정부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치 발전이나 목표가 있는지, 청사진을 내보인 적이 있는지. 청사진 있어도 그건 간단한 거죠. 그거 가지고는 청사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비교해야 되잖아요. 일본, 그리고 제가 소개할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는 북대화 회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전국 인민대표자의 상무회의도 있잖아요. 끝없이 아래서부터 위까지, 위에서부터까지 아래로 내려오면서 끝없이 우리는 탐구와 그리고 논쟁을 통해서 국가 발전 전략을 추구해야 되고, 이것은 당연히 단기 전략, 중기 전략, 장기 전략, 북대화에서 50년 이후를 내다보는 장기 전략을 세우듯이. 그리고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 놓고 다양한 시리즈를 만들어 놔야지 흔히 말하는 변주법적 대응이 가능한 건데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뭔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을 하죠. 청사진도 없는 사람들이 정권을 장악하려고 해?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변호사 출신이, 아니면 검사 출신이, 아니면 사업가 출신이, 교수, 학자 출신이 이런 고민이 없이 청사진 없이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데 이 나라가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까? 생존과 생활은 다른 거예요. 생존 능력은 우리가 탁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생활 능력은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말 그대로 GDP 대비 세계 10에서 14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더라도 생활은 엉망이니까
사회 불만율, 그리고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 잖아요. 2016년 통계입니다. 한국 통계. 자살률은 한국 사람들이 주요 사망 원인 중에서 5위에 해당을 합니다. 교통사고율보다 더 높은 게 자살률입니다. 청소년 자살률 높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자, 두 번째는 경제 부분으로 넘어가는데요. 경제 부분은 제가 이게 주제 자체가 한반도 멸망론이기 때문에 주로 부정적 측면을 언급했는데요. 한국 경제 긍정적 측면 많습니다. 한국 빠른 시간 안에 산업화에 성공했습니다. 근대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룬 주역들은 그 시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죠? 그 시대 사람들입니다. 청년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산업화를 빠른 시간 안에 완벽하게 성공시킨 겁니다. 그들은 그 역사의 주체였습니다. 거기에 박정희라는 특별한 인물이 리더 역할을 했을 뿐이지 그것은 우리 모두의 산물이죠. 그리고 그 시대는 나름대로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것을 비판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필요하고 찬성하지만 부정하는 것은 제가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모든 것을 한 개인의 초점을 맞추는 것도 저는 잘못되고 비겁한 태도라고 봅니다. 박정희를 리더로 하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합쳐서 성공한 것이 바로 산업화이거든요. 그 시대를 능멸하지 마세요. 인간주의의 가장 기본은 바로 생존입니다. 먹고 사는 것. 이걸 해결한 것이, 그리고 완전한 무해 상태에서 세계 최하위의 빈국에서 산업화에 성공시킨 것은 바로 우리의 윗세대들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설명은 넘겠습니다만 부정적 측면을 말씀드리죠. 산업화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공장제 사회가 되는 겁니다. 많은 공장들을 세웠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지금 세계 자랑 우리 기업들. 이를테면은 포항제철, 포스코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조선업, 현대조선, 그리고 또 현대건설, 그리고 중화학공업들, 아무것도 없는 무해 상태에서 우리 이룩한 겁니다. 이것을 이루는 방법은 다양할 수가 있고 그것이 비정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그리고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저는 사실은 특별한 사람들을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윗세대를 능멸한 사람들을 역사학자로서 용납하기 힘듭니다. 다른 역사학자들과 저는 다른 거죠. 그리고 우리가 택한 것은 말 그대로 수출 주도형 체제였고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고 있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유산이었습니다. 자원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었습니까? 북한은 많이 갖고 있었죠. 우리 남한이 무엇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연히 이런 선택은 옳았고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문제점들은 발생합니다. 정경 유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이건 비정상적으로, 나쁜 의미가 아니라 비일상적으로 발전한 체제 속에서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 정경 유착입니다. 그리고 산업과 금융이 유착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비판하고 부정해야 되고 해소해야 되지만 그 시대적인 불가피성까지도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극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전투에 나간 사람들이 후방에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에 맞게끔 행동해야 됩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그 후방에 있던 사람들의 가치관과 판단 기준으로 극한 상황에서 승리를 이끌어낸 그 사람들을 재단할 수가 있나요? 그건 비겁한, 얄팍한 지식인들이 하는 짓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는 대기업과 재벌이 탄생했는데, 물론 재벌이라는 용어는 조어죠. 일본이 조어지만 이런 것들이 탄생한 것은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고, 그러나 현재로서는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중소기업 문제를 예를 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구적 규모로 확장되면서 어쩔 수 없이 커다란 대기업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록 중소기업들을 활성화한다 시키더라도 이것은 네트워크화 시킨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역시 큰 단위의 이런 시스템이 불가피한 겁니다. 이거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인류 문明흐름인데. 다만 지금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재벌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한 사람이라든가 한 세력이라든가 한 기업이 독점하는 것은 방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것 자체를 무시하거나 붕괴시키고자 하는 그런 주장들은 찬동하지 않고요. 다만 이런 문제점들은 우리가 해소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노동자의 착취 문제 많습니다. 한국 사회에 문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노동자의 권리라든가 또는 노동자의 착취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대화되는 과정, 산업화되는 과정 속에서의 모든 것들을 그리고 당시에 주도했던 대기업 그리고 당시에 주도했던 정치나 정치 세력에 대해서 부정적 화살을 날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분명히 말하자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비판하면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그것 자체를 부정하면 곤란한 것이죠. 저 때때로는 학자의 입장이면서 난이도가 있는 일들을 합니다. 난이도가 있는 일을 할 때는 당연한 거겠지만 일반인들의 인식과는 색다른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색다를 수밖에 없어요.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많고 그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달리 인간은 삶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국면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건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청년이 됐으면은 사고의 폭을 넓히고 삶의 다양한 국면과 요소들도 있고 선과 악의 구분도 이렇게 흑과 백처럼 분명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란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곧 삶의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을 갖고 가정의 생명을 책임질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정부패, 부도덕 현상이 심화된 것은 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정말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잠깐 참고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 자료는 5.16 쿠데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명박 정부까지의 이거 통계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빌어온 겁니다. 봤을 경우에 우리의 국민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급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이 PPT 파일을 작성했는데 여기 보니까 2012년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해서 급하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꼭 산업화 세력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산업화 세력이 있습니다. 민주화 세력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 공은 그들에게 돌려도 되고요. 그들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들만이 아니라 나도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특히 그 세대들이 너무 착각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들만 한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그 일선에 있는 사람들 인력을 빼놓고 나머지는 그 세대나 우리 세대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윗세대들을 능멸하는 태도는 옳지 못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능멸해서는 안 되고요. 더군다나 그 윗세대나 부모 세대를 능멸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민주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산업화입니다. 저 역사학자로서 얘기를 합니다. 산업화, 먹고 사는 것이 충족됐을 때 우리는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보다 더 나은 권리를 찾는 것이 민주화죠. 자, 세 번째 단계는 정보화인데요. 한국 정보화에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세계 모두가 놀랄 정도로 지금도 세계 모델로 삼어질 정도로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 정보화에 성공한 겁니다. 정말 잘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됐습니다. 자, 경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전까지는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김영삼 대통령 말년부터 시작된 IMF 사태 이거 굉장히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단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으로 IMF 사태를 극복하는 공적과 함께 IMF 사태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점검도 이제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IMF 사태를 극복했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그 방법론 자체를 전체 옳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로 인한 부작용도 많았고 폐해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 우리는 이것을 낳게 한 김영삼 대통령이라든가 당시 강경식 재물 담당 강경식, 경제를 책임진 강경식, 그리고 그 외 사람들, 그리고 IMF 사태를 극복했다는 그 다음 정권 김대중 대통령과 또 그 집권 세력들의 IMF 대응 방안에 관해서도 이제는 국민들이 알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됩니다. 역사는 냉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당연히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위에 등장한 것이 여러분 아신 것처럼 한국사에서는 카드 경제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주식의 열풍,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 우리 지적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경제만이 아니라 경제 외적인 문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이건 경제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신자유주의 문제가 등장한 것은 오래된 건 아니죠. 자, 우리나라 전자산업 발달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 그리고 마지막에 전자산업이 발달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는 급성장해서 지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의 전자산업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앞자리에 있는 것이 삼성을 비롯한 몇몇 대기업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국사에서 새로운 부자로 등장한 재벌에 버금갈 정도로 등장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이상합니다. 제가 보기에 젊은 사람들에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흔히 말하는 재벌들의 전신들이 부를 장악했거든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정보화 시대에 새로운 신흥 재벌들이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단순하게 정치 권력, 경제 권력만이 아니라 정치 권력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 권력도 갖고 있고 마지막에 정보 권력, 즉 기후를 장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고전적 의미의 대재벌보다 더 사회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현재 정보화 시대에 새로 등장한 흔히 말하는 부자라든가 재벌에 해당하는 젊은 사람들, 그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가 되겠지만 삼촌 세대나 주부님 세대가 되겠지만 그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실체를 알아야 되고 비판의 화살을 날려야 됩니다. 왜 편향적으로 그러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말씀드린 정보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단순한 재벌이 아닌 거죠.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소비산업이 발달했는데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소비산업을 통해 가지고 부정적 측면도 있는데 삶의 질이 저하됐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제가 문화면에서 다시 언급을 하고요. 국가의 부채는 증대가 되고 있고 지금은 더 말로 할 수 없이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 증대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 현재 한국적 경제 체질이라든가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볼 때 이렇게 급증하는 국가 부채, 국가 채무의 증가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정말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불만들이 많은데 빈부격차가 심해져서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금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 여기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부와 빈자는 어느 시대나 있었던 겁니다. 전 근대 시대, 왕조 시대, 고대 시대 때 마르크스도 마찬가지로 고대 사회를 슬레이브리, 노예제 사회라고 불렀거든요. 여기서는 부와 비의 편차가 논의 자체가 안 될 정도로 큰 겁니다. 그러면서 볼 때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오게 되면 빈부의 격차는 줄어들고 그리고 빈자, 부자의 위치가 전변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자본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심해져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부익부 빈익빈이 자본주의 체제만의 특성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말살시키고자 하고 상대적으로 사회주의라든가 공산주의를 주장하는데 나는 사실은 그 근거를 잘 모르겠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이게 상대적인 면이 강하다는 겁니다. 부자와 빈자, 빈자가 부자에 대한 불만 또는 빈자로서의 소외감이라든가 불만은 상대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성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도외시하고 모든 문제를
사회 구조적 상태를 바라보고 있고 이 구조적인 문제를 강조하면서 그 다음에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고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무리들이 인류 역사에는 늘 있어왔고 그리고 근대에 들어오면서 소비에트라든가 중공이라든가 북한처럼 공산주의 체제는 그것이 심한 거고요. 한국 사회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취업률이라든가 주택 보급률에 관해서는 말씀 안 드리는데 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이다. 그 다음이 생활이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든 단어는 생선, 끝없이 서운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이거든요. 왜? 살아야 되니까. 학생들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취직이에요. 일단 취직을 해야지 그들은 생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생활의 문제를 떠나서. 근데 지금 그것이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이것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지금 현 상황 속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실업률이 높습니까? 아무리 다른 식으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취직의 주역이 될 젊은 사람들의 취업률은 정말 심각할 정도거든요. 대학에서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거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죠? 주택 넘어가겠습니다. 자, 복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복지 문제가 있는데 이 복지 문제도 지금 상당히 언급하기 힘들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복지 문제를 놓고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논쟁이 벌어졌고 현재는 선택적 복지를 국민들이 선택했고 그래서 현 정부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어렵습니다. 이 복지 문제도. 이런 것들은 인간의 본성, 그다음에 그 한국 사회의 특성과 문화의 문제, 인간성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한 다음에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요인들을 동원해서 이 복지의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나친 복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복지에 들어가는 적지 않은 아니면 심각하게 많은 비용들은 지금 제 아랫세대 청년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무시무시한 덫으로 작동할 겁니다. 앞으로 어떡하죠?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기적이 일어난다고 칩시다. 그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만약에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더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그 빚은 누가 갚죠? 폼나게 살다가 인기 얻고 있다가 그 다음에 사라진 사람들이 지구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갚나요? 아니면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갚나요? 이 복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은 사실은 생산의 시대가 아닙니다. 생산의 시대는 이미 100년 전에 끝났어요. 생산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한 사람은 마르크스인데요. 이런 것들은 마르크스를 비롯한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것은 200년 전이에요. 지금은 생산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이제는 분배의 문제고 이제는 소비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어떤 식으로 소비를 할 것인가? 소비의 질인데 그것은 본 문화의 문제거든요. 철학의 문제이고. 자, 경제 문제를 이제 대충 정리해야 되는데요.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바로 대노조의 정치 성향이라는 겁니다. 저 별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노조는 노조대로의 기본 책무가 있는 겁니다. 어느 사회나 일의 주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주체는 오너입니다. 나머지는 거기 한 구성이 돼서 같이 협업체계를 이루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되거나 본말이 전도돼서는 안 되고요. 모든 일에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업을 모든 것을 책임을 진 사람은 바로 기업을 만들고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생명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 구성원들은 생명을 걸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저같이 탐험을 할 경우에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인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조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이건 인간적인 권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노조들 간에도 차별이 있는 거죠? 이거 같이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복잡하지만 시간이 나면은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언급을 해야 되고요. 이제 한국의 사람들, 한국의 젊은이들은 특정한 성향을 갖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추구하고 그리고 이런 정치, 경제 외적인 정치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대노조는 이거는 저는 노조라고 볼 수가 없고 이건 정치 세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들은 과거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소비에트, 중국, 북한.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자유를 추구해야 되고요.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한 동등한 권리를 갖고 누구로부터도 존중을 받는 사회인데 그 과정에서 문제점을 일으킨 것이 자본주의의 폐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회주의 체제나 공산주의 체제를 지향할 수는 없는 거죠. 결과는 역사가 증명해 주지 않나요? 그리고 기업 문화의 부자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기업 문화의 부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은 흔히 말하는 산업화 세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이 씨를 뿌렸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그 뿌린 씨를 잘 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했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그 시대에도 훗날을 대비해서 흔히 말하는 기업 문화라든가 그 다음에 가치지향적인 삶이라든가 가치지향적인 사회를 우리가 지향을 해왔다면은 이렇게까지 한국 사회가 불평과 불만, 모순에 쌓이진 않겠죠.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은 사회적인 문제가 워낙 많지만 제가 역시 근간이 되는 것이고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제가 교육자이기 때문에 이 교육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지식인들 얘기합니다. 저 한국의 지식인들 굉장히 비판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는 학교사의 교수들도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지식인들의 책무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식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요. 지식인들은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지식인들, 교수들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이랬을까? 우리 조선조나 일제시대 이래 가치관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권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식을 가진 사람들, 공부를 한 사람들이 모든 권력을 장악해요. 조선시대 때 볼까요? 성리학자들은 당대 본인들 생각에는 최고의 학자라고 합니다. 왜? 경쟁 상대가 없으니까. 성리학과 경쟁되는 상태 독점적인 학문에서는 당연히 그들 속에서 조금 지식이 뛰어나거나 패거리 사회에서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 으뜸인 건 당연한 것이죠. 그들은 당연히 정치 권력을 장악하잖아요. 이데올로기를 장악했죠. 성리학이란 것. 그 다음에 그들은 출사하면 관리지만 돌아가면 폼나게 전원 생활을 합니다. 그냥 전원 생활합니까? 그 사람들은 토지의 소유자들인데, 지주들인데, 작건, 넓건 간의 토지 소유자들인데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문화 권력도 장악했잖아요. 조선의 문화가 있었습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조선의 문화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 조선 문화가 일본 문화가 뛰어났다고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문화의 기본은 다양성과 기품입니다. 우리가 무슨 다양성이 있었죠? 성리학적인 이데올로기에 연관된 그런 예술이죠. 이를테면 시서화. 나머지는 뭡니까? 흔히 말하는 후대에 들어서 민중예술이라고 칭했지만은 보통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자연 발생적인 소박한 의미의 활동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제되고 본질을 추구하고 고급스러운 문화는 우리는 너무나 편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 교육은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들을 그대로 계승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사회 속에서 지식인들은 말 그대로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좋은 대학에 보내서 그리고 좋은 데에 취직하고 그리고 예를 들게 되면은 고시에 합격해서 권력을 장악하기를 바랐던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변호사 출신으로 권력 장악한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제가 지적해 볼까요? 있잖아요. 그들이 출발은 순수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정치 권력의 최고를 장악했고요.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회는 학벌이야말로 성공의 확실한 보장수단이고 출세의 도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교육은 무너지고 사교육이 성행하게 됐죠. 제가 통계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 다음 강의 때는 제가 구체적인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공교육의 붕괴 현상을 제가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어린 자녀들을 초, 중고등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도 이 학교 교육의 공교육에 무너지는 이 붕괴된 현상을 보셔야지만 돼요. 보셔야지만 됩니다. 지금 제가 사교육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교육이 얼마나 성행하는가는 제가 다음 강의 때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이상이고요. 사교육이 성행되면서 가계 지출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기러기 아빠라는 독특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기러기 아빠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온갖 다양한 문제들이 더불어서 나타나는 건 잘 아시죠? 그리고 공교육이 붕괴가 됐습니다. 공교육 현장은 여러분들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중고등학교 때까지 학교 교실에서 공교육이 붕괴된 현상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 그걸 모르시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적나라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지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해하거나 또는 다른 방향으로 계도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지 마세요. 인간이 어떻게 자율적인 존재가 되겠습니까? 인간은, 특히 청소년들은 아직은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집에서는 부모님들이, 그리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그들을 어느 정도 제어하면서 계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학생들에게 흔히 말하는 개념이 정립이 안 된 인권 개념을 부여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부정적으로 학교 공교육의 붕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제발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세요. 정말 심각하게 공교육이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를테면 돈 있는 사람들은 아시는 것처럼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교육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학력의 계급화, 신분의 대물림 현상이 일어나고 이것이 고착되고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과거도 그렇고 현 정권도 그렇고 대부분 현 정권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은 지난 정권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강남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목동이고요. 송파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신분의 대물림 현상은 더 고착화됐다는 겁니다. 그럼 공교육을 망가뜨린 사람들이 누구죠? 공교육을 망가뜨린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나 다 음으로 양으로 관여한 거죠. 저는 불만이 이겁니다. 또 하나는 대학 입시 시험 문제를 제가 채점하다 보면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어려운 문제를 낼까? 저 궁금합니다. 아니, 도대체 대학 교수님 나도 잘 풀지 못하는 문제를 왜 내냐고 그랬을 때 출제위원들이라는 말이 답변이 재밌습니까? 가관이죠. 이걸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의 공교육은 무너지고 사교육은 더욱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이 사람들은 사회에 또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발 일부 교사 여러분, 학교를 정치화시키지 마세요. 학생들은 아직 어립니다. 학생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성장을 해야 돼요. 다양성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한 사회에 속해 있으면 한 사회를 이루어가는 기본 틀과 기본 양식과 상식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학생들에게 독자적인 해석이라든가 특정 집단의 정치 해석이라든가 특별한 생각을 강요하죠? 잘못된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학생들은 어리고 순수합니다. 그들을 완성된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교육자의 책임이지. 도대체 왜들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특별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좌우를 막론하고 학생들을 만들려는 시도는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사회로 넘어가는데요. 이제는 사회 부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조금 전에 교육에서 말씀드렸지만 좀 더 보완 설명이 되겠네요. 우리나라의 교육 내용을 보면 산업화적 체제에 걸맞는 거고요. 최근에 들어서 정보화 사회에 맞는 식으로 변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게 되면 현실에 불필요하거나 생활과 동떨어진 내용들도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교과서가 그런 거래요. 교과서를 쓴 사람들이 누구죠? 현실에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아야 되는 지식과 알아야 될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현실과 동떨어지면 좀 곤란한 거죠. 그리고 입시도와 입시 문제의 문제점들은 정말 말도 할 수가 없고요. 학교 폭력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일본 사람들을 비웃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이지메란 것이 있거든요. 특히 학교에서 이지메란 것이 있었습니다. 특정한 학생을 찍어가지고 집단적으로 괴롭힘을 하고 그 피해를 입은 학생들은 삶 자체가 망가지거나 심지어는 자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걸 보고 웃었죠. 우리 시대에도 물론 학교 내부에서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하는 이지메라든가 현재 한국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폭력과는 질과 격이 다른 거죠. 이거는 그 시대를 살아본 사람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학교 폭력이 얼마나 심합니까? 제가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학교 폭력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가해자이다.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바로 폭력을 가해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그들은 피해자이기도 하고요. 이게 중첩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의 폭력이 만연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젊은 세대나 어린 세대들이 폭력에 노출됐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 자체가 폭력에 익숙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 지금 2013년 그리고 2019년 오늘 앞으로 점점 심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점차 아시겠지만 학교가 직접 선생님들이 교육할 기회가 박탈되고 있어요.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학생들을 자녀들을 가르칠 기회가 없어지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부모와 만나는 시간이 짧고 부모의 말을 듣지도 않지만 그리고 주로 어머니 말을 듣습니다. 사회는 남자와 여자, 가정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동으로 꾸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수용했을 때 비로소 균형적인 사고와 균형적인 가치관, 균형적인 신체를 갖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누구나 인정하다시피 한국 사회는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쌓이니까 결국은 점점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랬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밥상에 또는 식탁에 앉아서 우리 같이 얘기를 나누고 전 시대 그리고 먼저 선 사람들의 지혜를 전달해야 됩니다. 이게 가정의 존재 이유입니다. 좀 걱정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동그란 밥상에서 먹었습니다. 동그란 밥상. 이거 별거 아닌 겁니까? 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이 들은 세대부터 젊은 세대, 지금 어린 세대까지도 즐겨보는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아서왕의 이야기거든요. 아서왕의 이야기는 잘 알다시피 오늘날의 영국에 관한 겁니다. 정확한 것은 제 기억에는 웨일즈 지방에 관한 알고 있는데요. 이 아도왕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원탁의 기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원탁에서 결국 아도왕을 가운데 두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자리에서 자기 권리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원의 질서거든요. 이와 유사한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동학 농민혁명 때 동학구들이 사용한 사발통문입니다. 이렇게 사발로 도장을 딱 찍은 다음에 각각의 이름을 적으니까 특별하게 주도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이것은 본인들도 동일한 위치와 권력과 위상으로서 이 것에 참여했다는 자긍심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적인 정부라든가 아니면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주동자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렇게 원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식구들이 하나라고 공동체 질서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부모로부터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삶의 지혜와 역사를 배워왔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은 사라졌어요. 누굽니까 도대체 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자녀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전달해 준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특히나 아시겠지만 대중문화, 이 대중문화가 결국은 모든 것을 장악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자식이죠. 자식이 아니라 말할 뻔했네요. 자식이죠. 그러나 이애들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것은 대중문화입니다. 대중문화가 뭐겠습니까? 긍정적이라고요.
그런 거짓말하지 마세요. 문화는 우리가 말하는 고급 문화와 또 평범한 일반 문화가 있는 겁니다. 대중문화는 후자에 속하는 거지만 현대 대중문화는 또 그것도 아니죠. 흔히 말을 붙여서 민중문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그 나름대로 존재 이유가 있었고 꼭 필요하고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중문화는 아니죠. 최고의 자본과 최고의 기술이 결탁돼서 이루어진 것이 대중문화고요. 그리고 이것은 성격상, 메커니즘상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거나 비판할 여유를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구마구 세뇌당하다 보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은 백지거나 순수한 상태에서 대중문화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대중문화의 본질이 뭡니까?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인간의 가치관을 부여하기 위해서 도덕과 아니면 순간 이념 그리고 장래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대중문화가 존재합니까? 아니잖아요. 대중문화는 목적은 한 가지잖아요. 오로지 이익을 추구하는 것. 그렇다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다양한 방법론을 동원하는데 비도덕적이거나 부도덕적인 방법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러면 그들에게 아이들을 맡겨놓으면 그 아이들의 장래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지금 유럽 사회를 보세요. 미국 사회를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이 꼭 긍정적입니까? 부정적 측면 많이 있죠. 제가 일일이 거론 안 합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대중문화가 너무 심각하고 이들은 정말 무서운 존재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정말 무서운 존재일까요? 당연히 무서운 존재죠. 제가 잠깐 파일을 뒤로 넘겨보겠는데, 역시 없군요. 그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중문화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대중문화를 잘 활용하거나 악용하는 사람들은 독재자거나 독재 집단입니다. 저는 예전에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서 정말 심하다. 어떻게 특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특정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영화를 만들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이 들면서 보니까 이거는 약과더라고요. 소련을 보십시오. 소비에트. 그 다음에 히틀러의 제3제국을 보십시오. 그리고 모택동이 시작했던 레드 차이나를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웃에 있는 우리 같은 동족이 세운 북한이란 체제. 그들은 인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대중문화를 통해서. 거기에 어떤 형식의 명칭을 붙이든 간에 그거는 대중문화이고요. 인간을 특별한 방향으로 세뇌시키는 겁니다. 증거를 몇 가지 대볼까요? 너무나 많죠. 소련에서 가장 특권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고급 예술가부터 대중예술가들입니다. 그들은 가장 많은 특혜를 받았어요. 또 중국을 볼까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독재 체제에서는 늘 그런 겁니다. 히틀러가 추진한 유명한 사업이 뭡니까? 바로 올림픽이었거든요. 베를린 올림픽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 정치에 악용을 한 겁니다. 중국 당연하죠. 중국 마지막에 중국 전체를 불행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문화혁명이 뭡니까? 그때 문화혁명을 주도한 강총은 누구의 부인입니까? 모택동이죠. 북한을 보세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부인과 여자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 흔히 말하는 대중문화 연예인들입니다. 그렇다면 대중문화가 얼마나 독재자들에게 악용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대중문화는 우리 삶에 필요한 윤활유 역할을 하지만 한편으로서는 경계해야 되고요. 특히 젊은 학생들이나 어린 학생들에게는 우리가 관리와 지도가 필요한 것이 이런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한국 사회는 기형적이고 불균형적인 인간형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회적으로 볼 때 우리가 100 그러면은 최소한 60대 40이라든가 70대 30, 가장 바람직한 것은 90대 10이 되겠죠.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인간, 좋은 인간들이 90, 나머지 10%가 거기 부족한 것이 옳은 건데 이건 60대 40이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역전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역전이 안 됐으면 다행이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는 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과 비율에는 모자라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죠. 우리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취업률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엄청나게 실업률이 높고요. 지금 노인 실업률도 많지만 청년 실업률들은 말할 수가 없는데 취업 현상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서비스 산업이 많이 종사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서비스 산업에 많이 종사하고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흔히 말하는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뭐 이렇게 연예 산업에도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회적 여파가 큰데요. 이를테면 문화 자체가 소비 지향 문화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 가치관이 붕괴가 되고 노동력이 저하가 되고 있어요. 육체적인 일이라든가 머리를 쓰면서 생산적인 일을 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문화의 서비스 산업에 많이 종사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취직도 마찬가지로 좀 더 적극적이고 자기 이상을 펼 수 있지만 그래도 좀 더 힘들고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직장을 취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공무원을 비롯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자기 창의력은 발휘할 기회가 적지만 보다 안정적이고 미래가 보장된 이런 직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본인도 결코 행복하진 못하죠.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가능한 한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사회는 당연히 역동성을 상실하고 가치지향적이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사회는 무너지게 되고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듯이 대학 내에서도 머리가 좋거나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성실한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바로 공무원이라는 것이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개척을 합니까? 누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냅니까? 누가 새로운 것을 발명을 합니까? 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이 한국 사회는 갈등이 정말 난무하는데 세대 갈등도 있고 지역 간의 갈등도 있고 복지 갈등도 있고 종교 갈등도 있고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념 갈등입니다. 이념 갈등.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갑자기 굉장한 힘으로 이념 갈등이 폭발하고 있어요. 이념 갈등은 단순하게 가치관, 세계관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권력과 연관된 모든 것의 갈등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힘이 개입이 됩니다. 힘. 이른바 파워를 넘어서 폴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비우호적인 국가의 정치 세력들과도 결탁이 될 여지가 많고 한국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부정합니까? 당연한 건데. 그래서 이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지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보수와 진보라는 것에 구분이 모호해지는데요. 자, 제가 궁금해합니다. 사실 보수와 진보의 차이점이 뭘까요?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보수와 진보의 개념이 뭘까요?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진보의 개념과 용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국민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나요? 그리고 보수와 진보가 왜 좌우로 나눠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왜 보수와 진보가 보수는 악이고 그 다음에 진보는 선이라고 그런 구분을 누가 만들었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보수와 진보는 저는 이미 90년대 전에 역사는 진보하는가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류 역사에서 인류가 제하는 진보의 개념은 무엇이다.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서는 진보를 이런 식으로 추구해 왔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의 진보를 지향해야 된다라고 제가 책을 낸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흔히 말하는 좌가 그리고 흔히 말하는 사회주의에 가까운 아니면 흔히 말하는 북한과 가까운 이런 것들이 진보고 그리고 우리 원래 있었던 모든 것들은 보수고 그러니까 보수는 악이고 진보는 선이고 보수는 굉장히 고답적이고 정체되어 있고 진보는 활동적이고 간다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기질상 진보를 원합니다. 왜 기존의 질서를 일부 비판하거나 파괴합니다. 이게 젊은이의 특권이에요. 그러나 그러더라도 그들이 지향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와 선함이지 자기들의 권력만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세력에 대해서 무조건 저항하거나 파괴하는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조금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또는 젊은이들이 흔히 말하는 진보란 말에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진보란 그 틀을 장악한 흔히 말하는 좌지향적 사람들의 활동과 행위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를 하거나 거기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사의 독특한 현상으로 볼 때 물론 미국에도 영국에도 늘 좌우는 있습니다. 늘 사회를 지키고자 하는 보수 세력이 있는가 하면 사회를 새로운 방향으로 끌고자 하는 진보 세력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좌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에서 유럽 대륙에서 그리고 미국에 건너오게 되면 B2 제너레이션, 히피, D를 이어서 이렇게 좌지향적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좀 다르다는 거죠. 불행이죠. 왜?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세력, 기존의 정치 권력과 연관된 흔히 말하는 보수 세력들과 반대되는 진보 또는 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라든가 또는 무의식적으로라든가 북한에서는 공산주의라는 사회주의와 좀 가까워지고 일부 세력들은 보다 본질적으로 조직적으로 북한과 결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죠. 그런 사람들의 존재를 우리가 부정해야 됩니까? 있는데. 그래서 정말 이 사회가 되고자 한다면 보수와 진보는 힘의 논리를 볼 때 진보에 약간 우위를 둔 보수, 즉 제 이론에 따르면 60대 40 또는 55대 45로 진보의 힘이 강한 것이 가장 올바른 사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보고 보수건 간에 그들이 지향하는 바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고요. 우리 모두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다만 추구하는 실천하는 전략과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보수와 진보의 논쟁을 다시 해야 되고요. 특히 젊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스스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바람직한 상태인 진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어긋나는 사람들은 보수로 규정하고 또 거기에 어긋나거나 방해하는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보수나 진보 또는 좌우를 막론하고 여러분들은 당연히 비판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 세계는 여러분들의 세계예요. 제발 진보나 보수라는 현재 한국 사회가 만들어 놓은 이 틀에 갇혀 살지 마세요. 자, 이제 내부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정치, 경제, 사회를 봤고요. 이제 포괄적으로 내부 문제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국제관계로 넘어가면서 제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5,000년을 말하고 있어